내가 없는 밤마다 옆집 여자가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은 한성규입니다. 올해 69입니다. 저는 시내버스를 몰다가 퇴직했습니다. 30년 넘게 정류장과 시간표 사이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첫차 시간에 늦은 적 없고 막차를 놓친 손님을 보면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집에서도 저는 늘 정해진 대로 움직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신문을 펼치고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반복되는 하루가 제겐 안정이었습니다. 제 아내 윤명이는 66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손맛 좋기로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김장철이면 옆집에 김치 한 통씩 나눠줬고 명절이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전을 챙겨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버스 운전하던 사람답게 무뚝뚝했습니다.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집답게 굴러간 것은 모두 아내 덕분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냄비였습니다. 된장국을 올려놓고 잊어버렸습니다. 탄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고 제가 부엌으로 뛰어가 불을 껐습니다. 여보, 불 올려놨으면 봐야지. 아내는 냄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불을 켰나?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그 말은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말이었습니다. 동시에 제 마음을 속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이상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같은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약을 먹고도 다시 약을 찾았습니다. 리모컨은 냉장고 안에서 나왔고 세탁기 안에서는 쌀봉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물으면 아내는 웃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정신이 없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요즘 사람 이름이 잘 안 떠올라. 하지만 밤이 되면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다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현관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문고리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몸을 일으켰을 때 침대 옆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불은 반쯤 밀려나 있었고 방 안에는 찬 공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현관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옆집 여자 서정란 씨였습니다. 정란 씨는 우리 아파트 같은 층에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말수는 적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늘 먼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 요양보호사 일을 했다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정란 씨는 너무 익숙한 손짓으로 우리 집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신발장 앞에 놓인 아내의 슬리퍼를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가 가스밸브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거실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아내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얼굴로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란 씨는 말없이 담요를 들어 아내의 무릎 위에 덮어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남의 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정난 씨가 놀라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담요를 잡은 채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는 낮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거실에 낮게 울렸습니다. 옆집 정난 씨는 담요를 들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아내 명희는 소파에 앉아 눈만 깜빡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현관 쪽에서 차갑게 밀려왔습니다. 한 기사님, 그게... 정난 씨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불렀어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잠이 안 와서 정난 씨랑 얘기 좀 하려고. 말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손은 담요 끝을 계속 만지고 있었습니다. 정난 씨는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 얼굴이었지만 아내를 한번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남의 집에 새벽마다 들어오는 일은 쉽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옆집이라도 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이 시간에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정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렀다니까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제 말에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미안했지만 그때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부엌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바꿔요? 남이 마음대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정난 씨는 나만이에요. 옆집은 옆집이야.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난 씨를 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난 씨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아내는 밥솥 안에 양말을 넣어두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빈 냄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기포트는 물도 없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물으면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저는 화를 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겁먹은 아이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래. 쉬면 괜찮아져.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1층에서 부녀회장 박경자 씨를 만났습니다. 경자 씨는 우편함 앞에서 저를 기다린 사람처럼 다가왔습니다. 한 기사님. 예. 요즘 옆집 정난 씨랑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경자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새벽에 그 집에서 나오는 걸 몇 번 봤어요. 괜한 말 나오기 전에 조심하세요. 피가 얼굴로 몰렸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말까지 듣는다는 게 참담했습니다. 집안일이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었습니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누가 눈치챘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일찍 누웠습니다. 잠든 척했습니다. 아내의 숨소리는 얕았습니다. 한참 뒤 이불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내가 침대에서 내려섰습니다. 발걸음은 아주 느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귀를 세웠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 쪽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장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더는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위에 얇은 카디건 하나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손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가? 아내는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기다려요. 친정에 가야 해요. 아내의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66의 윤명이가 아니라 어린 시절길을 잃은 아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선 아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장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 아내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기다려요. 나 빨리 가야 해요.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고 정난 씨가 나왔습니다. 그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처럼 조용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명희 언니, 아내가 정난 씨를 돌아봤습니다. 정난 씨, 나 친정 가야 해요. 정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밤이에요. 아침에 가요. 엄마가 기다린다니까요. 그럼 제가 아침에 같이 모셔다 드릴게요. 지금은 추워요. 정난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이상하게도 제 말보다 정난 씨의 말을 더 잘 들었습니다. 손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복도에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화보다 더 큰 것이 올라왔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자마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담요를 만졌습니다. 내가 왜 가방을 들고 있었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난 씨가 부엌 쪽을 살폈습니다. 가스밸브를 잠그고 현관 보조 잠금쇠를 확인했습니다. 동작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저는 낮게 물었습니다.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은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이요? 새벽에 명희 언니가 잠옷 차림으로 엘리베이터 앞에 서 계셨어요. 1층까지 내려간 날도 있었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 모릅니다. 정난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습을 켜놓고 잊으신 날도 있었어요. 냄비가 까맣게 탔는데 언니는 기억을 못 하셨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난 씨는 아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담요 끝을 접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명희 언니가 부탁했어요. 아내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영감한테 말하지 말아요. 나 아직 멀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예전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냄비를 태웠을 때도, 같은 말을 반복했을 때도, 리모컨이 냉장고에서 나왔을 때도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그 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현관 앞에 종을 달았습니다. 아내 신발을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는 큰 글씨로 불끄기라고 써붙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내는 종소리가 나도 왜 나는지 몰랐고 종이를 보고도 웃었습니다.
이건 누가 써놨어?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딸 지은이는 멀리 살았습니다. 직장도 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저는 한참 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좀 이상하다. 그 말을 꺼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딸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가족 앞에서 약한 소리를 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날은 목소리가 자꾸 갈라졌습니다. 아빠, 엄마 옆에 있어? 응. 내일 갈게. 아니, 지금 갈게. 지은이는 그날 밤 바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딸은 가방도 내려놓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희는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침대 곁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 저는 대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얼마 안 됐다. 옆에 서 있던 정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 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정난 씨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자 지은이는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 받으면 뭐가 달라지냐? 아빠, 치매라고 하면 내 엄마가 더 놀랄 거다. 사실은 제가 더 무서웠습니다. 치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아내가 정말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건망증이라고 잠깐 헷갈리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 정난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기사님, 진단받는다고 바로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정난 씨를 바라봤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얻는 거예요. 그 말에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동네 신경과로 갔습니다. 김도현 선생은 명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를 묻고 그림을 기억하게 하고 간단한 계산을 시켰습니다. 명희는 웃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중간중간 멈췄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거 잘했는데. 그 말에 지은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료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초기 치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는 더 해봐야 합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숨기면 더 위험해집니다. 빨리 준비하면 지킬 수 있는 일상이 많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치매라는 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지키라는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우리는 하나씩 바꿨습니다. 현관에는 안전장치를 달았습니다. 문이 열리면 작은 알림음이 나도록 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는 자동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약은 요일별 약통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지은이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아빠, 주간보호센터도 상담만 받아보자. 예전 같으면 싫다고 했을 것입니다. 남의 손에 아내를 맡긴다는 생각만으로도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지키려다가 더 위험하게 만들 뻔했으니까요. 정난 씨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몰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제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한 기사님, 현관 알림음 들렸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 전화가 이제는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부녀회장 경자 씨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보기 불편했습니다. 새벽 일로 괜한 말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경자 씨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제가 말이 앞섰어요.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자 씨는 이어 말했습니다. 명희 씨 혼자 복도에 계시면 주민들한테 조용히 연락하라고 할게요. 소문내지 말고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명희는 엘리베이터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일이 났을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경자 씨가 말을 걸었고 정난 씨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뛰어나가 아내의 어깨에 카디건을 걸쳐줬습니다. 명희는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 가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정난 씨가 뒤에서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내를 지키는 일은 제 혼자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서 저는 정난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 한쪽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정난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그 고개 숙임도 불편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심 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정난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선을 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어가는 아내가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용히 문 앞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집의 밤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현관문에는 알림 장치가 달렸습니다. 문이 열리면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가스레인지에는 자동 차단기가 생겼고 약은 요일별 약통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내는 약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지은이가 해놨어. 우리 지은이가 벌써 그렇게 컸나? 그 말에 딸 지은이는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은이는 씩씩하게 움직였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서류를 챙겼고 주간보호센터 상담도 예약했습니다. 아빠 엄마를 맡기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엄마가 더 오래 집에 계시게 준비하는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도움을 받는 일을 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버티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명희의 증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같은 질문을 5번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밥을 먹고도 아직 안 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보고도 잠시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화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라는 말 대신 다시 대답했습니다. 지금 저녁 먹었어. 오늘은 수요일이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답답해서 베란다에 나가 한참 숨을 고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란 씨가 조용히 문 앞에 반찬을 놓고 갔습니다. 경자 씨는 복도에서 아내를 만나면 괜히 큰 소리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희 씨, 성규 씨가 기다려요. 같이 들어가요. 소문은 멈췄습니다. 대신 조용한 약속이 생겼습니다. 명희가 혼자 복도에 서 있으면 묻지 않고 연락하기.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기. 병을 사람보다 앞세우지 않기.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저와 명희가 있었습니다. 버스 종점 앞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복을 입고 있었고 명희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에게 제대로 웃어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늘 피곤했고 늘 무뚝뚝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명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사진을 들고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집이 어디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사진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예전보다 작고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그 손은 분명 제 아내의 손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있어. 아내는 한참 제 얼굴을 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억은 조금씩 흐려질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지나온 길도, 딸의 어린 시절도, 김장하던 겨울 아침도 언젠가는 아내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기억을 붙잡아두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잊어버린 사람 곁에서 다시 말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의 손을 잡고 여기가 집이라고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밤마다 들어오던 옆집 여자는 우리 집을 흔들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문 앞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버티지 않습니다. 딸에게 말하고, 이웃에게 부탁하고, 병원에 묻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기억이 우리를 조금씩 놓아도 우리는 서로를 아주 천천히 다시 붙잡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아내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두려웠던 남편처럼 외면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웃의 손길을 받아들이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